1948년 5월 14일 오후 4시 지중해의 도약볕이 내리쬐는 팔레스타인 텔아비브의 한 초라한 미술관 앞. 평소라면 한적했을 이 거리에는 묘한 긴장감과 함께 무거운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건물 안, 굳게 닫힌 창문과 엄격한 경비 너머로 이마가 훤히 벗겨진 한 작은 체구의 사내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비드 벤구리온, 훗날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가 될 인물이자 이 무모하고도 거대한 도박의 설계자였습니다. 그는 미세하게 떨리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종이 한 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국가의 탄생을 전 세계에 알리는 독립선언서였습니다. 선언이 끝난 직후 미술관 안에 빈틈없이 들어찬 200여 명의 사람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의 국가인 하티크바를 불렀습니다. 하티크바, 우리말로 희망이라는 뜻을 가진 그 노래가 좁은 방 안을 채우기 시작하자 수많은 이들의 주름진 얼굴 위로 뜨거운 눈물이 속절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눈물은 단순히 오랜 꿈을 이뤘다는 벅찬 감격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다가올 거대한 죽음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가 뒤섞인 몹시도 복잡하고 위태로운 눈물이었습니다. 벤구리온이 독립을 선언하던 바로 그 순간, 텔아비브의 하늘 너머에는 이미 짙은 전운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영국의 위임 통치가 자정부로 완전히 종료됨과 동시에 국경 너머에서는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이라크 등 5개의 아랍 정규군이 이가 태어난 나라를 지도에서 영원히 지워버리기 위해 전차의 시동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독립선언 직후 지구 반대편의 미국은 단 16분 만에 이스라엘을 사실상 국가로 승인했습니다. 16분. 그것은 세계 외교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초고속 승인이었습니다. 냉전의 서막이 오르던 시기, 중동의 새로운 체스말을 선점하려는 미국의 발빠른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미국의 승인 소식에 환호했지만 그 환희의 시간은 결코 길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울려 퍼진 지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축포 대신 날카로운 공습 경보가 텔아비브의 캄캄한 밤하늘을 무참히 찢어 놓았습니다. 이집트의 전투기들이 폭탄을 투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보통의 국가들이 샴페인을 터뜨리고 화려한 불꽃놀이와 축제 속에서 탄생하는 것과 달리 이 나라는 태어나는 바로 그 순간에 이미 거대한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최신식 무기는커녕 제대로 훈련받은 정규군조차 없었던 이들에게 장갑차와 전투기로 무장한 5 아랍 국가의 연합 공격은 그야말로 압도적인 파멸을 의미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눈물을 흘리며 희망의 노래를 부르던 사람들은 이제 살아남기 위해 당장 낡은 소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국가를 세우자마자 자신들의 묘지를 파야 할지도 모르는 기막힌 역설이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축복받은 탄생이 아니라 생존 확률이 제로에 가까운 피비린내 나는 투쟁의 서막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의 건국을 홀로코스트라는 인류 최악의 비극에 대한 전 세계의 동정심이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혹은 미국과 같은 강대국들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아무런 대가 없이 가능했던 일이라고 쉽게 단정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사의 진실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차갑고 계산적이며 가혹합니다. 그날 텔아비브 미술관에 모인 지도자들 중 그 누구도 기적 따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피와 살을 깎아내지 않으면 내일의 태양을 볼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만을 뼛속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벤구리온 역시 이 선언이 당장 내일 아침 수많은 젊은이들의 시신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끔찍한 대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독립을 강행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들은 압도적인 적들의 포위망 한가운데서
이길 확률이 거의 없는 절망적인 전쟁을 스스로 선택해야만 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미친 짓으로 보였을 이 결단 뒤에는 생존을 향한 짐승 같은 갈망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1948년의 텔아비브에서 시간을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들이 왜 그토록 필사적일 수밖에 없었는지, 왜 아무런 연고도 없는 메마른 사막으로 모여들어 총을 쥐어야만 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역사의 가장 잔인한 페이지를 들춰보아야만 합니다. 16분이라는 찰나의 환희를 얻기 위해 이들은 무려 2000년이라는 상상할 수조차 없이 길고 캄캄한 유랑의 밤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서기 70년, 로마 제국의 거대한 군단이 예루살렘의 굳건한 성벽을 무너뜨렸을 때 유대인들의 길고 고통스러운 방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대교의 중심이었던 성전은 불타 잿더미가 되었고, 살아남은 이들은 노예로 끌려가거나 제국의 변방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아스포라, 즉 2000년에 걸친 끔찍한 유랑의 서막이었습니다. 자신의 땅에서 쫓겨난 유대인들은 중동의 사막을 넘어 낯선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지만 그 어디에서도 진정한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남의 땅에 새들어 사는 이방인이자 언제 분노한 군중들에게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한 유령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럽 사회에서 철저히 외부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땅을 소유할 합법적인 권리를 박탈당한 그들이 낯선 타향에서 생존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흙을 일구어 농사를 지을 수 없었기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상업과 금융, 그리고 지식의 영역에 매달려야만 했습니다. 머릿속에 든 지식과 주머니 속에 짤랑거리는 금화만이 기득권의 탄압이 시작될 때 언제든 짐을 싸서 도망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확실한 생존 도구였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그들은 특유의 끈질긴 생명력으로 유럽 상권과 금융 네트워크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생존을 위한 처절한 발버둥이 그들을 더욱 깊은 증오의 표적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중세 유럽의 흑사병이 창궐하여 인구의 막대한 수가 죽어나갈 때도, 끔찍한 경제적 공황이 닥쳐 굶주린 민심이 흉흉해질 때도, 혹은 지배층의 치명적인 정치적 위기가 찾아올 때도 대중의 맹목적인 분노는 늘 가장 만만한 희생양을 향해 분출되었습니다. 그 희생양은 언제나 자신들을 방어할 군대가 없는 이방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무능과 실정을 감추기 위해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거나 신의 분노를 몰고 왔다는 끔찍한 헛소문을 고의로 퍼뜨렸습니다. 그러면 분노에 휩싸인 군중들은 횃불과 쇠스랑을 들고 유대인 거주 지역인 게토로 몰려가 무자비한 약탈과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를 포그롬이라고 부릅니다. 이 잔혹하고 집단적인 폭동은 러시아의 차가운 평원부터 폴란드, 독일, 그리고 프랑스에 이르기까지 유럽 전역에서 주기적으로 반복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쏟아지는 칼날을 피하기 위해 더 많은 부를 축적하여 권력자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바치고 알량한 보호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주류 사회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 철저히 순응했고, 어떻게든 그 사회에 동화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주류 사회의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고 그들의 문화를 익히며 심지어 오랜 관습마저 타협해가면서 자신들도 결국 이 국가의 선량한 일원이 될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겨운 믿음은 국가적 위기라는 방아쇠가 당겨질 때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광기 어린 폭력 앞에서 허무하게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무리 많은 부를 축적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학식을 쌓아 존경받는 지위에 올랐다 한들 위기의 순간이 도래하면 그들은 다시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차가운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국가와 영토가 없다는 것은 단순히 세계 지도 위에 자신들의 국경선이 표시되지 않는다는 낭만적인 아쉬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생명과 가족의 존엄성을 지켜줄 최후의 합법적인 방패가 없다는 뼈가 시리도록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돈과 지식은 그들의 목숨을 일시적으로 연장해 줄 수는 있었지만 결코 영원한 안전을 보장하는 견고한 성벽이 되어주지는 못했습니다. 권력자들의 변덕스러운 칙령 한 번에 언제든지 평생을 일군 재산을 몰수당하고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빠리 목숨. 그것이 바로 2000년이라는 영겁의 시간 동안 핏줄을 타고 이어져 온 유대인들의 진짜 삶의 무게였습니다. 이 지독한 절망의 굴레 속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은 그저 오래된 경전을 끌어안고 간절히 기도만 올리며 언젠가 찾아올 신의 구원을 수동적으로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꾸는 거대한 파도는 늘 뜻밖의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돈과 지식, 그리고 맹목적인 복종으로는 결코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지켜낼 수 없다는 차갑고 잔혹한 진실을 뼛속 깊이 깨달은 한 남자가 마침내 역사 무대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끔찍한 운명의 사슬을 영원히 끊어내기 위해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미쳤다고 조롱할 만한 거대하고도 불가능한 계획의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 말, 유럽은 계몽주의와 이성의 빛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이제 야만적인 차별의 시대가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유럽 사회의 법적 평등을 환영하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조금씩 지우고 완벽한 유럽인으로 동화되기 위해 애썼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성공한 언론인이자 극작가였던 테오도르 헤르닌 역시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련된 독일어를 구사하며 유럽의 진보를 굳게 믿었던 지극히 세속적이고 현대적인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그 사회의 문화와 언어를 온전히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더 이상 이방인으로 배척받지 않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1894년 자유와 평등의 상징과도 같던 프랑스 파리에서 그의 믿음을 산산조각 내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프랑스군에 총망받는 포병 장교였던 유대계 알프레드 드레게스가 독일의 스파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반역죄로 체포된 것입니다. 재판을 취재하기 위해 파리에 파견된 헤르뉴스는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진보와 이성을 자랑하던 파리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드레켑스를 향해 분노를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성적인 군중이 외친 구호는 반역자를 죽여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에게 죽음을 이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 서늘한 함성을 듣는 순간 헤르툰의 머릿속에는 벼락 같은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국가에 충성하더라도, 아무리 그들의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고 훌륭한 시민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위기가 닥치면 유대인은 결국 영원한 외부인이자 타자일 뿐이라는 차갑고 잔인한 진실이었습니다. 동화라는 것은 그저 유대인들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한 치명적인 환상에 불과했습니다. 남의 나라에 얹혀 사는 한 유대인의 생존은 언제나 다수민족의 변덕스러운 관용에 기대어야만 하는 위태로운 밧줄타기였습니다. 타인의 선의에 종속된 목숨은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시한부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이 참혹한 깨달음은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았습니다. 헤르둣은 즉시 펜을 들어 유대 국가라는 얇고도 불온한 책을 써내려갔습니다.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강림하여 자신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기만을 수동적으로 기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헤르둣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신의 구원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스스로의 힘으로 정치적인 주권을 가진 근대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종교적인 염원으로만 존재하던 시오니즘이 비로소 현실의 영토와 권력을 쟁취하려는 치열한 정치, 이데올로기로 탈바꿈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담대한 선언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격렬하게 반대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놀랍게도 그것은 반유대주의자들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 자신이었습니다. 이미 유럽 사회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유대인 금융가들과 기득권층은 헤르겟을 위험한 몽상가이자 미치광이 취급했습니다. 그들은 긁어부스럼을 만들어 유대인들을 향한 혐오를 부추긴다며 그를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정통파 랍비들 역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인간의 힘으로 국가를 세우려는 것은 신에 대한 불경이자 이단이라고 핏대를 세우며 질타했습니다. 가장 많은 자본과 영향력을 가진 이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하고 조롱받으면서도 이 고독한 예언자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럽 각지를 돌며 가난하고 핍박받는 유대인들을 설득했고 1897년 스위스 바젤에서 마침내 제1회 시오니스트 총회를 개최하는데 성공합니다. 텅 빈 주머니와 끝없는 조롱 속에서도 그는 총회가 끝난 후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바젤에서 나는 유대 국가를 세웠다. 아마 5년 후, 늦어도 50년 후에는 모든 사람이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선견지명에 찬 일기장 너머에는 너무나도 거대하고 차가운 현실의 장벽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돌아가고자 했던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은 당시 중동과 동유럽을 호령하던 거대한 이슬람 제국, 오스만 제국의 확고한 영토였기 때문입니다. 군대도, 영토도, 주권도 없는 떠돌이 민족이 도대체 무슨 수로 그 거대한 제국으로부터 온전한 나라 하나를 통째로 사들일 수 있다는 말일까요? 한 미치광이의 머릿속에서 시작된 이 불가능한 꿈이 현실의 지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전 세계를 피로 물들일 거대한 전쟁과 냉혹한 제국주의의 체스판이 필요했습니다. 테오도르 헤르님이 유대 국가의 청사진을 그렸을 때 팔레스타인은 거대한 이슬람 제국인 오스만 제국의 확고한 영토였습니다. 군대도 영토도 없는 떠돌이 민족이 거대한 제국으로부터 나라를 통째로 얻어낸다는 것은 그야말로 한낱 몽상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수레바퀴는 종종 가장 끔찍한 비극을 통해 예상치 못한 길을 열어젖히곤 합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은 오스만 제국의 붕괴를 알리는 서막이자 유대인들에게는 천재일우의 기회였습니다. 오스만 제국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유럽의 강대국들은 그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탐욕스러운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던 대영 제국은 중동 지역, 특히 인도 식민지로 가는 핵심 생명줄인 수에즈 운하를 보호해야만 하는 절박한 지정학적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영국은 적국인 오스만 제국을 내부에서부터 철저히 붕괴시켜야만 했습니다. 영국의 전쟁 지도부는 막대한 전쟁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고 당시 중립을 지키고 있던 미국의 참전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전 세계 유대인 금융가들과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시오니스트들의 지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냉혹한 제국주의의 계산기 위에서 유대인들의 2000년 된 종교적 열망은 매우 유용하고도 매력적인 체스말로 선택되었습니다. 1917년 11월 2일 영국의 외무장관아서 벨푸어는 영국의 저명한 유대인 금융가인 라이오넬 로스차일드에게 한 통의 짧은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에는 영국 정부가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을 위한 민족적 고향을 수립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폭탄 같은 선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에 기록된 그 유명한 벨푸어 선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2000년의 캄캄한 방랑 끝에 처음으로 세계 최강대국으로부터 자신들의 국가 건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그야말로 기적과도 같은 역사적인 승리의 문서였습니다. 이 얇은 종이 한 장은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의 가슴 속에 깊이 묻혀있던 귀환의 열망에 거대한 불을 지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제국주의의 가장 짐승 같고 교활한 민낯을 마주하게 됩니다. 영국이 유대인들에게 팔레스타인의 땅을 선뜻 약속했을 때 그들은 이미 똑같은 땅을
다른 누군가에게도 철석같이 약속해둔 상태였습니다. 영국은 적국인 오스만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아랍의 유력 지도자들에게 은밀히 접근했습니다. 만약 아랍인들이 오스만 제국에 맞서 무장 반란을 일으킨다면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중동 지역 전체에 거대한 아랍 독립 국가를 세워주겠다고 굳게 약속하는 밀약을 맺은 바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이면에서는 동맹국인 프랑스와 중동 땅을 지도 위에 자를 대고 긋듯 마음대로 나누어 갖자는 비밀 협정까지 맺고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의 땅을 두고 벌어진 두 개의 완전히 모순된 약속. 대영 제국은 오로지 자신들의 전쟁 승리와 제국주의적 패권 유지만을 위해 유대인과 아랍인 모두의 간절한 민족주의적 열망을 철저하게 기만하고 이용했던 것입니다. 영국의 이 치명적이고도 무책임한 이중 플레이는 훗날 중동 지역을 영원히 피가 마르지 않는 화약고로 만들어버린 가장 근본적이고도 비극적인 씨앗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비록 당대 최고 강대국의 보증수표를 얻어내는데 성공했지만 이 제국주의의 무자비하고 변덕스러운 본질을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시오니스트 지도자들은 런던의 화려한 집무실에서 외교관들이 흘린 잉크 자국만으로는 결코 2000년의 유랑을 끝낼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얄팍한 약속은 영국의 이익이 변하는 순간 언제든 쓸모없는 휴지 조각으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국가는 강대국의 문서 조각이 아니라 두 발로 굳게 밟고 설 수 있는 실제의 흙과 그 흙을 외부의 적들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물리적인 힘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들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의 화려한 외교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자비한 현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들은 아무도 모르게 팔레스타인의 척박한 황무지로 조용히 숨어들어 진짜 땅을 사들이고 헛간 밑에 진짜 총을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1920년대와 30년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영국이 팔레스타인을 위임 통치하던 시절 영국의 외교관들이 런던의 화려하고 안락한 집무실에서 지도를 펼쳐놓고 제국주의의 선을 긋고 있을 때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시오니스트 지도자들은 강대국이 던져준 얄팍한 약속의 종이 쪼가리만으로는 결코 국가를 세울 수 없다는 잔혹한 진리를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국가는 잉크로 쓰인 외교 문서가 아니라 두 발로 굳게 디딜 수 있는 흙과 그 흙을 지킬 수 있는 물리적인 힘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 세계 유대인들로부터 모금한 푼돈을 모아 만든 유대민족기금을 통해 아주 조용하고 치밀하게 진짜 땅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집중적으로 매입한 땅은 결코 기름진 옥토가 아니었습니다. 말라리아 모기가 들끓는 척박한 텀지대이거나 작물이 자라기 힘든 거친 모래사막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마스쿠스나 베이루트의 화려한 저택에 살고 있던 부유한 아랍의 부재지주들은 자신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쓸모없는 황무지를 유대인들에게 기꺼이 비싼 값에 팔아넘겼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 땅을 일구며 살아왔던 가난한 아랍 소작농들은 하루아침에 대대로 살아온 터전에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훗날 피비린내 나는 영토 분쟁의 거대한 도화선이 되었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합법적인 영토 확장의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합법적으로 땅을 확보한 유대인 이민자들은 그곳에 키부츠라는 독특한 농업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유럽에서 의사, 변호사, 학자였던 지식인들이 기꺼이 드위를 들고 드위지에 물을 빼고 사막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농사를 지어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국 통치 당국의 느슨한 감시망 아래에서 그들은 사실상 국가의 모든 뼈대를 조용히 세우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자치기구인 유대인 기구를 설립하여 정부의 역할을 대신하게 했고, 자체적인 노동조합, 병원, 학교,
심지어 대학까지 만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고집스러운 이민자들이 농장에 모여 산다고 생각했지만 팔레스타인 내부에는 이미 독립적인 하나의 국가가 보이지 않는 인큐베이터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조건, 즉 무력이 은밀하게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영토 매입이 가속화되자 생존의 위협을 느낀 아랍인들의 거센 폭동과 무장 공격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치안 유지에만 자신들의 목숨을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한 유대인들은 하가나라는 이름의 비밀, 지하 군사 조직을 결성했습니다. 낮에는 키부츠에서 평범하게 밭을 갈고 젖소를 돌보던 청년들이 밤이 되면 은밀히 밀수입한 소총을 분해하고 조립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무기들은 영국 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해 소의 여물통 밑바닥이나 학교의 이중 벽장 뒤에 정교하게 숨겨졌습니다. 나중에는 지하 깊숙한 곳에 비밀 공장을 세워 스스로 박격포와 총알을 찍어내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의 분할안이나 강대국들의 선심성 결정 덕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이미 1930년대 후반에 이르러 이스라엘은 지도 위에 국경선만 확정되지 않았을 뿐 영토와 국민, 그리고 강력한 군사 조직과 행정 시스템을 모두 갖춘 완벽한 실체였습니다. 그들은 결코 남이 적선하듯 던져주는 국가를 기다리지 않고 사막의 흙바닥 위에서 스스로의 피와 땀으로 무장한 국가를 창조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 하나를 세우고 총 한 자루를 숨기는 이 지난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은 너무나도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자신들의 편이라고 믿으며 차분하게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시계는 그들의 예상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잔혹한 방식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중해 너머 유럽 대륙의 한가운데서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광기를 품은 괴물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괴물의 등장은 마을 단위로 조용히 진행되던 유대인들의 더딘 건국 프로젝트를 상상할 수조차 없는 피바다 속으로 거칠게 밀어넣고 맙니다. 1930년대 유럽, 팔레스타인의 척박한 땅에서 유대인들이 더디게 국가의 기초를 다지고 있을 때 지중해 너머의 대륙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악몽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아돌프 히틀러와 나치당이 권력을 장악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차별과 억압으로 시작되었던 반유대주의는 곧 거대하고 정교하게 조직된 산업적인 도살장으로 변모했습니다. 아우슈비츠, 트레블링카, 마이다네크, 이름만으로도 피가 얼어붙는 절멸 수용소들이 세워졌고 무려 600만 명이라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수의 유대인들이 독가스실과 소각로에서 한 줌의 재로 사라졌습니다. 홀로코스트. 그것은 단순히 많은 사람이 죽은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유럽 사회에 완벽하게 동화되어 선량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던 유대인들의 오랜 환상이 가스실의 검은 연기와 함께 영원히 허공으로 흩어져 버린 절대적인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끔찍한 비극 속에서 유대인들을 진정으로 절망하게 만든 것은 나치의 광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더욱 뼛속 깊이 얼어붙게 만든 것은 이른바 문명 국가를 자처하던 서방 민주주의 세계의 싸늘한 외면이었습니다. 나치의 탄압을 피해 황급히 짐을 싸서 도망치려 했던 유대인 난민들을 향해 미국을 비롯한 수많은 자유 국가들은 굳게 국경의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이 불쌍하고 빈털터리가 된 이방인들을 자신의 영토 안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살기 위해 절박하게 배를 타고 험난한 대서양을 건넸던 수많은 난민들은 항구에서 입항을 거절당한 채 다시 죽음이 기다리는 유럽의 화약고로 뱃머리를 돌려야만 했습니다. 세계의 지성인들이 인권과 평화를 논하던 바로 그 순간에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버림받은 고립무원의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배신은 다름 아닌 대영 제국으로부터 날아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전운이 짙게 감돌던 1939년, 영국은 중동 지역의 아랍인들이 독일 편에 서서 무장 반란을 일으킬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중동의 석유와 수에즈 운하를 지키기 위해 아랍 세계에 환심을 사야만 했던 영국 정부는 백서라는 충격적인 정책을 전격적으로 발표합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팔레스타인 이민을 극단적으로 제한하고 사실상 구원의 국경을 봉쇄해버리는 조치였습니다. 20여 년 전 벨푸어 선언을 통해 유대인의 민족적 고향을 약속했던 바로 그 은인이 유대인들이 역사상 가장 절박하게 도피처를 필요로 하던 생사의 갈림길에서 구원의 문을 무참히 닫아버린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으로 향하는 배에 오를 수만 있었다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이 결국 국경의 장벽에 막혀 가스실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이 피비린내, 나는 참상 속에서 유대인들은 돌이킬 수 없는 뼈저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도덕이나 국제사회의 동정심도 자신들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서늘한 진리였습니다. 나를 보호해줄 강력한 군대와 나의 권리를 보장해줄 주권 국가가 없다면 인간은 언제든 짐승처럼 도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온몸의 흉터로 깨달은 것입니다. 동정심은 학살을 멈출 수 없었고 국제사회의 정의는 가스실에 굳게 닫힌 철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우는 일은 수천 년의 종교적 염원이나 이상주의적인 정치 프로젝트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장 내 가족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쟁취해야만 하는 유일한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1945년, 마침내 길고 참혹했던 전쟁이 끝났습니다. 수용소에 굳게 닫힌 철문이 열리고 뼈와 가죽만 남은 생존자들이 지옥의 잿더미 속에서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가족을 잃고 모든 것을 빼앗긴 이 유령 같은 사람들에게 돌아갈 고향은 이제 지구상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텅 빈 눈동자가 향한 곳은 오직 단 하나, 지중해 너머의 메마른 땅 팔레스타인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홀로코스트를 겪으며 짐승의 민낯을 보아버린 그들은 두 번 다시 타인의 자비에 자신들의 목숨을 맡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만약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을 누군가 무력으로 막아선다면 비록 그것이 한때 자신들에게 땅을 약속했던 거대한 대영 제국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총을 들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살기 위해 은인의 목줄마저 무자비하게 물어뜯어야 하는 잔혹한 생존투쟁의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홀로코스트의 생존자들이 참혹한 수용소의 문을 열고 걸어 나왔을 때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영제국은 여전히 중동의 원유와 아랍 세계의 환심을 지키기 위해 유대인들의 이민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군함들은 지중해를 건너오는 유대인 난민선들을 납포하여 키프로스의 수용소로 다시 가둬버렸습니다. 나치의 가스실을 간신히 살아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이번에는 민주주의 국가인 영국의 철조망 안에 갇히는 기막힌 비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나치와 피 흘려 싸웠던 영국군이 이제는 유대인 난민을 곤봉으로 때려눕히는 끔찍한 역설 앞에서 더 이상 영국의 자비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유대인들은 생존을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에게 처음으로 국가 건설의 희망을 열어주었던 은인, 영국의 목줄을 향해 직접 총구를 겨누는 것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 맞서 영국군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웠던 유대인 지하 무장 조직들은 이제 영국의 위임 통치 정부를 몰아내기 위한 피비린내 나는 게릴라 전사로 돌변했습니다. 하가나와 같은 주류 무장 조직이
비밀리에 수십만 명의 난민을 밀입국시키는 작전을 전개하는 동안 이르군이나 레히와 같은 극단적인 무장단체들은 영국군을 향한 무자비한 테러와 암살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철도와 교량이 매일같이 폭파되었고 영국의 군사시설들은 연일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1946년 7월 22일 예루살렘의 심장부에 위치한 킹 다비드 호텔이 엄청난 폭음과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화려하고 거대한 호텔은 당시 영국의 위임 통치 본부이자 군사사령부로 쓰이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르군의 대원들이 우유통으로 위장한 대량의 폭약을 호텔 지하에 밀어넣고 폭파시킨 이 끔찍한 사건으로 인해 영국군 장교와 아랍인, 심지어 유대인을 포함해 9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과거 영국의 동맹이었던 유대인들이 영국의 심장부에 폭탄을 터뜨린 이 충격적인 사건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폭력 사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제사회의 도덕이나 과거의 은혜 따위는 한 민족의 처절한 생존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냉혹한 선언이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영국이 결국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떠나게 만들려면 그들이 통치에 엄청난 피와 돈을 쏟아붓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와 권력의 세계에는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으며 오직 피로 쓴 이익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땅을 갖기 위해 유대인들은 기꺼이 도덕적인 흠집을 뒤집어쓰고 테러리스트라는 오명조차 감수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언제나 학살의 억울한 피해자로만 살아왔던 그들은 이제 살아남기 위해 기꺼이 누군가를 공격하는 가해자의 위치로 올라서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며 이미 국력이 바닥나버린 대영 제국은 킹 다비드 호텔의 무너진 잔해 속에서 더 이상 팔레스타인을 통치할 의지를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쏟아지는 유대인들의 무장투쟁과 아랍인들의 끝없는 반란, 그리고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을 탄압한다는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 속에서 제국의 인내심은 완전히 증발해버렸습니다. 결국 1947년 2월 대영 제국은 두 손을 들고 이 지독하고 피비린내 나는 폭탄 돌리기를 포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짐을 싸서 도망치듯 떠나며 이 해결 불가능한 끔찍한 난장판을 갓 태어난 국제기구인 국제연합, 즉 유엔의 테이블 위로 무책임하게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의 운명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위험한 뉴욕의 외교 무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1947년 11월 29일 뉴욕 플러싱 메도우의 임시 유엔 본부 회의장에는 팽팽하다 못해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팔레스타인 땅을 유대인 국가와 아랍 국가로 분할하자는 제181호 결의안에 대한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투표는 지난 2000년의 방랑을 끝내고 합법적인 생존권을 얻느냐, 아니면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느냐를 결정짓는 단 한 번의 거대한 도박이었습니다. 시오니스트 지도자들은 뉴욕의 호텔방에서 전 세계 외교관들의 명단을 펼쳐놓고 단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필사적인 전화 공세를 퍼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신생국들에게는 원조를 약속하고 강대국들에게는 지정학적 이익을 제시하며 구걸과 협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거대한 외교적 체스판 위에서 가장 기이하고도 소름 끼치는 광경은 숙적이었던 미국과 소련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막 시작된 냉전의 서막 속에서 모든 사안마다 사사건건 대립하던 두 초강대국이 놀랍게도 이스라엘 건국이라는 사안에 대해서는 일제히 찬성표를 던지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국내 유대인 유권자들의 표심과 도덕적 부채감 사이에서 고뇌하다가 결국 찬성을 선택했습니다. 반면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의 계산은 훨씬 더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그는 사회주의 성향이 강했던
초기 유대인 정착민들을 지원함으로써 중동 지역에서 영국의 영향력을 완전히 몰아내고 그곳에 소련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유대인의 슬픔이나 홀로코스트의 비극 따위는 스탈린의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오직 제국주의의 빈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는 냉혹한 권력의 논리만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투표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장내에는 거대한 폭풍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찬성 33표, 반대 13표, 기권 10표, 유대인 국가 건설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라디오를 통해 전해지자 팔레스타인의 거리로 쏟아져 나온 유대인들은 서로를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밤새도록 춤을 췄습니다. 그것은 마치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모세의 후예들이 부르는 기쁨의 찬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환호의 소리가 채 가시기도 전에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아랍 대표단의 서늘한 경고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그들은 이 투표 결과를 절대로 인정할 수 없으며 유엔의 종이 조각이 아닌 칼과 피로 이 땅의 주인을 가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뉴욕에서의 이 극적인 승리는 유대인들에게 합법적인 국가 수립의 명분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중동 전체를 거대한 화약고로 만드는 도화선에 불불을 붙인 격이었습니다. 유엔이 제시한 분화라는 지도 위에 자를 대고 그은 기괴한 형태였으며 유대인과 아랍인의 거주 지역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어 평화적인 공존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영토의 절반 이상을 얻어냈지만 그 땅은 사방이 적대적인 아랍 국가들로 둘러싸인 고립된 섬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제 외교관들의 화려한 수사와 뉴욕의 쾌적한 회의실에서 벌어지던 말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영국군이 철수하기로 예정된 시한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고 국경 너머에서는 5개의 아랍 정규군이 전차의 포신을 텔아비브를 향해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깨달았습니다. 유엔의 찬성표가 그들에게 나라를 선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표는 단지 그들이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할 합법적인 전장을 마련해 주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유대인 지식인들은 펜을 던지고 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벌어질 일은 전쟁이 아니라 멸종을 피하기 위한 짐승 같은 생존의 몸부림이 될 것임을 말입니다. 1948년 5월 15일 새벽, 팔레스타인 전역에 걸려있던 영국의 유니언 잭이 마침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청색 줄무늬와 다윗의 별이 그려진 이스라엘 국기가 예루살렘의 거친 바람을 타고 휘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깃발 아래 모인 사람들에게 축배를 들 시간은 단 1초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독립선언이 끝나고 전 세계의 축하 전보가 채 도착하기도 전에 이집트와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그리고 이라크까지 5개 아랍 국가의 정규군이 일제히 국경을 넘어 이가 태어난 나라를 향해 진격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1차 중동 전쟁. 유대인들에게는 독립전쟁이라 불리는 피비린내, 나는 생존투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만 놓고 본다면 이것은 전쟁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도살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인구는 65만 명에 불과했고 그나마도 제대로 된 정규군이나 중화기조차 갖추지 못한 오합지졸 민병대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그들을 포위한 아랍연합군은 4천만 명의 인구 대국들이었으며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전수받은 현대적 군사훈련과 전차, 전투기로 무장한 정규군들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군사 전문가들은 단 며칠, 길어야 몇 주 안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지도에서 영원히 지워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이 절망적인 전장에서 기적 같은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수용소에서 간신히 살아남아 텔아비브 항구에 도착한 생존자들은 땅을 밟자마자 주어지는 것은 따뜻한 환영이 아니라 낡은 소총 한 자루와
군복이었습니다. 히브리어조차 서툴러 서로 의사소통조차 제대로 되지 않던 이들은 수용소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눈빛이 아니라 생존을 향한 짐승 같은 광기를 품고 전선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전쟁은 단순히 영토를 지키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지면 곧 멸종이라는 퇴로가 전혀 없는 벼랑 끝에 사투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등 뒤에 오직 차가운 지중해 바다뿐이었고 그 간절함은 아랍 정규군들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무시무시한 폭발력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흔히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 이면에 숨겨진 지독한 현실적 계산과 아이러니도 존재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살린 진짜 힘 중 하나는 다름 아닌 체코슬로바키아를 통해 밀수입한 무기들이었습니다. 스탈린의 묵인 아래 이스라엘은 나치 독일이 패망하며 남긴 메세슈미트 전투기와 소총들을 대량으로 들여왔습니다. 어제의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 나치의 무기들이 오늘 유대인들의 국가를 지키는 최후의 수단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 조종사들은 독일제 전투기를 몰고 이집트군의 전차 대열을 폭격했습니다. 역사에 이보다 더 잔인하고 기막힌 아이러니가 또 어디에 있을까요? 게다가 아랍연합군은 겉으로는 거창한 종교적 성전을 외쳤지만 속으로는 서로를 극도로 불신하고 있었습니다. 요르단의 왕은 팔레스타인 영토 일부를 자신이 차지하고 싶어 했고 이집트는 요르단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지휘체계는 엉망이었고 병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벤구리온의 강력한 지도력 아래 뿔뿔이 흩어져 있던 무장 조직들을 이스라엘 방위군이라는 단일 체계로 통합하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결국 1년 가까이 이어진 전쟁이 끝났을 때 지도 위에는 충격적인 결과가 새겨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유엔이 애초에 할당했던 땅보다 무려 40%나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하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2000년의 방랑을 끝내고 피해 바다 위에서 마침내 자신들만의 요새를 세운 것입니다. 전 세계는 이 믿기지 않는 결과에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이 찬란한 승리의 축제 이면에는 우리가 반드시 직시해야 할 또 다른 어두운 진실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평화로운 안식처를 얻기 위해 총을 휘두르는 동안 그 땅에서 대대로 평화롭게 살아가던 수십만 명의 아랍인들은 졸지의 고향을 잃고 정처 없는 난민이 되어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한 민족의 생존이 다른 민족에게는 나크바, 즉 거대한 재앙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평온이 아니라 영원히 내려놓을 수 없는 무거운 총을 어깨에 지워주었습니다. 1949년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전장의 포연이 서서히 걷혔을 때 세계는 믿기지 않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2000년 동안 땅 한 평 없이 떠돌던 유랑민들이 세계사의 거대한 파도를 거슬러 올라가 기어이 자신들의 깃발을 꽂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가해졌던 유구한 박해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처절하고도 결연한 생존의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승리의 빛이 강렬했던 만큼 그 이면에는 그 누구도 쉽게 외면할 수 없는 짙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이 건국을 자축하며 축배를 들던 바로 그 시각, 그 땅에 대대로 뿌리 내리고 살던 수십만 명의 아랍인들은 졸지의 고향을 잃고 정처 없는 난민의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독립과 구원의 해였던 1948년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나크바, 즉 거대한 재앙의 해로 기억되는 이유입니다. 자신의 끔찍한 방랑을 끝내기 위해 유대인들은 역설적이게도 새로운 방랑자들의 세대를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쫓기던 자가 쫓는 자가 된 이 기막힌 운명의 뒤바뀜은 오늘날까지도 중동을 피해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들은 척박한 사막을 개간하여 첨단 기술의 요람인 스타트업 국가를 일구어냈고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하지만 그 압도적인 힘의 근원은 풍요로운 번영이 아니라 뼛속 깊이 각인된 근원적인 공포입니다. 다시는 가스실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다짐, 다시는 타인의 자비에 목숨을 구걸하지 않겠다는 처절한 결의가 그들을 세계에서 가장 날카롭고 예민한 칼날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거대한 장벽을 세우고 최첨단 방공망으로 하늘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그 장벽이 높아질수록 그들은 역설적으로 자신들이 만든 요새 안에 스스로를 가두는 고립된 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의 유랑 끝에 얻어낸 생존자의 역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더 이상 타향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유령이 아니지만 동시에 단 하루도 총을 내려놓고 잠들 수 없는 긴장의 연속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독한 공포가 그들을 살렸지만 그 공포가 동시에 그들을 영원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묶어둔 셈입니다. 억울한 죽음을 피하기 위해 선택한 무력의 길은 이제 그 누구도 멈출 수 없는 보복의 악순환이 되어 미래 세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역사적 드라마를 통해 한 민족의 위대한 의지와 그 뒤에 숨겨진 차가운 현실의 비극을 동시에 목격했습니다. 나라 없던 민족이 국가를 세운 진짜 이유는 단순히 종교적 경전의 예언을 실현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지 않기 위해, 오직 살아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해낸 지독한 생존 투쟁의 결과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투쟁이 남긴 상처와 원한은 여전히 아물지 않은 채 중동의 붉은 흙 속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2000년의 방랑은 끝이 났지만 그들이 그토록 갈구했던 진정한 안식은 과연 찾아왔을까요? 누군가의 눈물을 딛고 세워진 평화가 과연 영원할 수 있을까요? 생존이라는 지고지순한 목표를 달성한 이 국가가 이제는 그 생존의 방식을 넘어 진정한 공존의 길을 찾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거대한 물음표로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의 진짜 역사는 건국을 선언하던 그날이 아니라 총구를 내리고 이웃과 마주 앉을 수 있는 그 불확실한 미래에 어느 날 비로소 완성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로 쓴 생존의 기록이 결국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무엇일까요?